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수요 공급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이론을 저번 시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급 이론을 할 텐데 공급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이론은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맥락과 그러니까 수요 이론하고 거의 대칭적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논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네. 공급과 공급량을 비교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도출하고 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급의 변동과 공급량 변동을 구분하고 결국에는 시장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는 똑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요를 우리가 할 때랑 거의 맥락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똑같은 논리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 거의 수요 이론을 거의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보면 공급과 공급량 당연히 이제 구분이 되겠죠. 지금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를 정했듯이 공급을 정의를 하면 공급이라고 하는 건 팔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팔고자 하는 계획. 이때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말은 생산, 판매, 공급이 다 같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생산하는 주체, 판매하는 주체, 그 다음에 공급하는 주체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 다를 수 있는데 같다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공급, 판매자가 다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것을 전제를 하고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된 대로 공급되고 판매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공급 이야기를 하면 공급은 팔고자 하는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요라고 하는 걸 수요표로 표현을 했듯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공급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도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급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사과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사과를 생산, 공급, 판매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갑이라고 하는 이것도 공급표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다를 겁니다. 네,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이 다 다를 거예요. 네, 팔고자 하는 계획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갑 같은 경우에는 가격 100원이 주어졌을 때 공급량이 2개고 200원일 때는 4개, 300원일 때는 6개, 400원일 때는 8개, 500원일 때는 10개 이렇게 공급을 할 계획이다. 판매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을 했듯이 공급과 공급량을 구분을 하게 되면 공급이라고 하는 건 공급표 자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공급량이라고 하는 건 각 가격에 대응되는 이 양들 있잖아요. 2개, 4개, 6개, 8개, 10개 이런 각각의 가격에 대응되는 각각의 공급하는 양 이게 바로 공급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공급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네, 공급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수요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입니다. 네, 가격하고 공급량이 지금 비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즉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량은 늘어나죠.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할수록 공급량은 줄어드는 이 정해관계 이 정해관계를 우리가 공급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공급표라고 하는 요거 자체가 결국은
공급의 법칙대로 그린 거예요. 이 공급의 법칙은 아까 수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경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 그런 식의 경험적인 법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건들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이죠. 세 번째가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도 아까 수요 곡선을 그렸듯이 공급표를 따라서 그리면 됩니다. 네, 공급표를 따라서 그리면 되죠. 여기가 공급량이고요. 행축이 공급량이고 제로고 가격입니다.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반드시 요 행축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와야 되고 종축에는 반드시 가격이 와야 돼요. 이걸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네, 거꾸로 이거는 하나의 경제학에서의 규칙입니다. 네,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시켜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틀린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예컨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이 100원일 때 두 개를 200원일 때 네 개를 300원일 때 6개를 400원일 때 8개를 500원일 때 10개를 공급하기 때문이죠. 이 점들을 이은 거, 이런 점들을 이은 게 결국 이게 개별 공급 곡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과에 대한 개별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 공급표가 다르기 때문에 공급 곡선도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이거는 갑의 개별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표를 보고 수요표가 아니라 공급표를 보고 그 공급 곡선을 그리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레온 왈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곡선을 그리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왈라스적 방식. 근데 마샬적인 방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마샬식 방식을 그리면 이건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요 곡선을 그린 방식입니다. 공급 곡선을 그린 방식인데 요거는 수량이죠. 네. 행축은 수량이고 종축은 공급 가격입니다. 네. 공급 가격이고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공급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 그럼 공급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이 공급자 또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은 뭘까요? 최소한 비용이 든 만큼 받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를 추가적으로 생산을 할 때 추가적으로 들인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용은 받아야 손해를 안 보죠. 내가 이걸 공급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에서 이문을 남기고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고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생산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최소한 이거를 생산을 해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은 이거의 비용만큼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러니까 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은 결국 한계 비용값이 될 거다. 한계 비용. 한계 비용. 추가적으로 뭔가를 추가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의 증가량을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예컨대 하나를 생산을 할 때 예컨대 비용이 한 50원만큼 들었다. 그러면은 50원은 최소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급 가격이라는 거죠. 두 개째를 생산할 때 하나에서 두 개 하나 더 생산할 때 두 개째를 생산할 때는
100원이 들더라. 그럼 최소한 100원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게 공급 가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개째 생산할 때는 예컨대 150원의 비용이 들더라. 그럼 최소한 150원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생산할 때도 200원이 들더라. 그래서 최소한 200원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쭉 이으면 이것도 이제 이런 똑같은 형태의 공급 곡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수량이 늘어날 때마다 생산하고자 하는 수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가격이 그러니까 한 개 비용이 50원,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오르느냐? 그걸 우리가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한계 비용은 그래요. 한계 비용은 체증의 법칙이 처음에 한 단위 생산할 때는 별로 뭐 한 단위 생산할 때 사과 한 단위 생산할 때 별로 뭐 내 혼자서 해도 되죠. 내 혼자도 일해도 하나 정도는 생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적으로 들이는 비용이 많아집니다. 예컨대 뭐 비료도 좀 넣어야 되고 그 한 개만 생산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었는데 뭐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료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뿌려야 되고 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농약도 좀 쳐야 되고 또 일손도 많이 딸리니까 사람도 좀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면 늘릴수록 추가적으로 드는 돈이 많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까 한 개 그러니까 수요 가격일 때, 즉 한 개 편익일 때는 한 개 편익은 이게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편익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 줄어드는 원인은 감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뭘 먹거나 뭐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먹든 보든 아니면 뭐든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것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게 떨어지거든요. 편익이 떨어져요. 만족도가 떨어져요. 만족의 증가량이 떨어져요. 네, 손을 처음 잡을 때랑 여자친구랑 또는 남자친구랑 손을 처음 잡을 때의 만족도의 크기랑 나중에 뭐 10번, 20번, 30번 잡을 때의 만족도의 크기는 다를 거잖아요. 그게 감각의 원리예요. 소비는 감각의 원리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 수요를 할 때는 많아지면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편익의 증가 또는 만족도의 증가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증가량 자체가 줄어든다. 그래서 그렇게 우하향하도록 그려지는 거고 점점 체감하죠. 네, 한계 편익은 체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곡선 그릴 때 이렇게 우하향하도록 그려졌는데 한계 비용은 체증하거든요. 체증하도록 그려지게 된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마샬 방식으로 그리든 왈라스식으로 뭐 이거를 불어로 하면 이거 왈라스라고 읽는 거는 이게 영국식 미국식 영어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프랑스식으로 발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발라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왈라스 마샬 어떻게든 그리든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은데 논리 구조가 다르다. 왈라스는 가격이 원인이 변수고 공급량이 결과 변수인데 이 마샬은 이 양이 원인 변수고 공급 가격이 결과 변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을 왈라스식 방식과 마샬식 방식. 그래 이게 또 나중에 이 사실은 요게 이 수요 곡선은 요 개별 수요 곡선은 결국 요 높이 요 하나일 때는 요 높이가 한 개 비용이 500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점이 찍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의 높이는 결국 한 개 비용의 높이거든요. 두 개째일 때는
한 개 비용이 100원. 세 개째일 때는 한 개 비용이 150원. 네 개째일 때 한 개 비용이 2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졌는데 결국 이 수요 곡선은 수요 곡선이 아니죠. 공급 곡선이죠. 이 공급 곡선은 결국 한 개 비용 곡선이다. 네. 이렇게 돼요. 한 개 비용 곡선이다. 아까 수요 곡선은 한 개 편입 곡선이었죠. 근데 이 공급 곡선은 한 개 비용 곡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공급 곡선은 한 개 비용 곡선이거든요. 수요 곡선은 한 개 편입 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이게 나중에 또 쓰일 때가 있습니다. 마샬식으로 그린 게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미리 해두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공급 곡선을 그릴 때는 수요 곡선을 그릴 때랑 마찬가지로 말라스식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리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건들이죠. 여건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건들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것들이란 뜻인데 지금 이런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이런 변수들이 주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수들 여건들 밑에 있는 이게 뭐 생산 요소 가격이니 생산 기술 수준이니 예상 가격이니 정부 규제 보조금이나 세금 이런 것들은 다 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거든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테리스 파리부스 가격 이외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세테리스 파리부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 곡선이 그려진 것이죠. 공급 곡선이 그렇게 그려진 겁니다. 근데 사실 저 여건들은 지금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변동을 하면 공급량도 변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가 생산 요소 가격인데 생산 요소 가격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면 공급하기가 용이하지가 않겠죠. 비용,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거는 투입되는 재화나 서비스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비용 구조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용 구조가 올라가면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생산 기술 있죠. 생산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비해서 똑같은 투입물을 넣어도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투입물을 가지고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술이 진보한 겁니다. 똑같은 내가 1시간 이거를 생산하는데 옛날에는 2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하나 생산하는데 2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걸 1시간 만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다? 내 생산 기술이 증진된 거다. 또는 나의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비해서 기술 진보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수준이 향상이 되면 당연히 똑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 해도 생산량은 늘어나니까 공급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상 가격이죠. 예상 가격. 예상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안 팔죠. 한 달 후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이 물건의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 팔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그냥 공장에 쌓아두고 나중에 팔겠죠. 가격이 오른 후에 팔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오른 후에 팔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의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오르고 나서 팔아야 되니까 지금은 재고로 쌓아두고 공급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규제,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조금하고 세금이 있는데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조금을 주면 정부가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조금 받는 만큼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정부가 우리나라 수소차 산업을 보조금을 주겠다. 수소차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 돈을 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량은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세금을 올린다. 그러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돼요. 세금은 일종의 비용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세금을 낮춰주면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수소차 발전을 위해서 수소차를 만드는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네, 세금을 줄여주겠다.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규제를 통해 가지고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에 보조금이나 세금을 주면서 세금 혜택을 주면서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건들의 변화고 이 여건들은 요거 그릴 때는 주어져 있다. 즉 세테리스 파리부스였다. 는 걸 알 수 있고 세테리스 파리부스였다. 는 걸 알 수 있고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걸 그린 거고 만약 이게 변동한다 그러면 공급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이런 화살표로 우리가 이해를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공급의 변동이죠. 공급의 변동과 공급량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뭐 이것도 우리가 수요의 변동이랑 수요량 변동을 구분을 했듯이 우리가 공급의 변동과 공급량의 변동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급과 공급량이 다르기 때문에 공급의 변동과 공급량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공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수요표 전체가 공급이다. 공급량은 뭡니까? 이 각각의 수량이 공급량이다. 여기 적혀 있듯이 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급량의 변동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겁니다. 예, 2개에서 8개로 변하는 거. 공급량이 변한 거죠. 그게 원인이 뭡니까? 당연히 가격이 100원에서 400원으로 변동했기 때문에 공급량은 2개에서 8개로 변동한 것이다. 그래서 공급량 변동의 원인은 가격의 변동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량 변동은 원인은 가격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똑같은 논리구조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거를 공급량 변동을 그래프상으로 나타내 보라 그러면 100원에서 400원으로 변했기 때문에 2개에서 8개로 공급량이 변동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이 이동한 것으로서 공급량 변동을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기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량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겁니다. 그럼 공급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표 전체가 변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표 전체가 변동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동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건들의 변동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건들의 변동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렸다든지 아니면 생산 기술이 향상됐다든지 또는 예상 가격이 내렸다든지 예상 가격이 내렸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하면은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서 예전에 생산 요소 가격이 내리기 이전에는 공급을 2번만 하다가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서 비용 구조가 낮아지니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과 생산업자는 공급업자는 4개 옛날에 100원일 때 2개 했는데 2개 공급했는데 이제 4개 할래. 생산 가격이 옛날에는 200원일 때 4개를 공급했는데 이제 6개 300원일 때 6개였는데 이제 8개 400원일 때 이제 8개였는데 10개 10개였는데 12개 이런 식으로 공급표 자체가 변동을 한 것이죠. 표가 변동을 하게 되면 결국 예전에 100원일 때는 2개 하다가 4개 이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면 이제 200원일 때 6개 300원일 때 8개 400원일 때 10개 500원일 때 12개 12개 이 점을 이으면 이게 새로운 형태의 공급 곡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뭐가 되죠? 공급이 증가한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각 가격에 대해서 공급량이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공급이 증가하면은 결국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급의 변동은 결국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내게 된다. 이동으로 나타내게 되고 결국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공급이 증가할 그러니까 공급이 변동 곡선이 변동한다는 건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랑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의 변동은 공급 곡선의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급의 변동과 공급량 변동을 구분을 해봤고요. 시장 공급 곡선은 어떻게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출을 하면 됩니다. 도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공급량, 그다음에 가격 이렇게 쓰고요. 결국 시장 공급 곡선은 결국 개별 공급 곡선들의 수평합. 네,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도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하고 여기 사과 시장이죠. 여기 사과 시장이다. 사과 시장이 시장 공급 곡선을 도출할 때 예컨대 이 사과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3명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별 공급 곡선이 이렇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별 공급 곡선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300원일 때
가격이 300원일 때 갑은 얼마나 공급하겠어요? 갑은 이만큼 공급하겠죠. 300원일 때 을은 얼마나 공급할까요? 요만큼 공급하겠죠. 병은 얼마나 공급할까요? 병은 요만큼 공급하겠죠.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다 라고 했을 때 1, 2, 3을 다 더하면 이 지금 공급자는 사과 시장의 공급자는 요 3명밖에 없다고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0원일 때 시장 공급 양은 1번 1, 2, 3을 다 더한 거겠죠. 그 1, 2, 3을 다 더한 게 요 지점이다.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요 지점이다. 요 지점이다. 그러면 이게 300원일 때 시장 공급량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300원 말고 200원일 때도 그런 방식으로 수평으로 합을 해가지고 시장 공급량이 이렇게 결정될 거 아닙니까? 100원일 때도 이런 점을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0원일 때도 이런 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찍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세 점을 이으면 뭐 400원일 때 500원일 때 다 그런 시장 공급량을 수평합을 해서 끄면 이게 바로 시장 공급 곡선이 된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이제 시장 공급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용어가 요거니까 보통 공급 곡선은 이렇게 시장 공급 곡선이라 쓰지 않고 그냥 S라고 쓴다. 네, S라고 쓴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 곡선은 D라고 보통 약어로 쓰고 공급 곡선은 S라고 하는 약어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수요 곡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3명밖에 지금 공급자가 3명밖에 없다고 가정을 했지만 만약에 공급자가 늘어나게 된다. 3명이 아니고 4명,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갑을 병만 있는 게 아니라 갑을 병, 정이 또 들어오면은 공급 곡선은 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많아지니까. 그리고 공급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급 곡선이 어떻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을 도출을 했는데 도출을 한 거죠. 네, 했는데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손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농구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결국에는 뭐였다? 우리 현대 경제학에서는 가격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 메커니즘인데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론화했다.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론화했다는 거죠. 그 시장 메커니즘의 핵심은 결국 시장의 힘과 운동 간의 관계인데 결국 그 힘에 해당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뭔가 균형이라고 하는 운동 이게 균형이 운동 상태거든요. 네, 운동 상태인데 이 힘의 상호작용,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하나의 균형이라고 하는 운동 상태가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인데 결국 이 균형 상태를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규명이 되는 겁니다. 결국 수요 곡선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에 의해서 요거를 아까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을 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게 거래량입니다. 이게 아까 사과시장이었죠. 사과시장이 요 제로고 이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요 그 공급 곡선이 S고 이게 수요 곡선 D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요렇게 이제 힘이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요 지점에서 균형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게 이 사과 시장을 대표하는 상태예요. 요 상태가. 네, 요 상태가. 그래서 요게 균형점입니다. 요게 균형점이에요. 요게 균형 상태입니다. 요 지점, 요 점이 바로 시장의 상태를 대표한다. 즉, 요 상태에 도달하면 요 상태로부터 벗어날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가 요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요 상태에 해당되는 거래량, 이게 시장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에 해당되는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이다.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보통 Q 스타 이렇게 나타내죠. 네, 상첨자로 스타 이렇게 나타내고 균형 가격은 보통 이거를 P 스타. 왜냐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Q는 뭐죠? Q는 퀀터티입니다. 양이니까 퀀터티. 가격은 프라이스잖아요. 가격은 프라이스니까 C 퀀터티. 퀀터티니까 수량은 Q로 가격은 P로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균형이라는 뜻에서 스타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P 스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균형 거래량은 Q 스타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Q 스타라고 표현을 해주고 균형 가격은 보통 P 스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균형에 해당되는 가격이 Q P 스타고 균형에 해당되는 거래량이 Q 스타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가격이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고 시장의 거래량은 Q 스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시장 사과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이냐? 그는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가격이 1,000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점이 균형이냐? 이 점이 왜 이게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균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면 일단 그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요인이 없는 상태다. 근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단서가 뭐냐면 외부 충격이 없다면 없다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그래서 균형이란 경제학에서 균형이란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일단 그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요인이 없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이 점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균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 계산대가 있잖아요. 계산대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줄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요. 이 상태가 균형 상태일까요?
사람들은 이 상태에 도달하면 이 상태에 벗어날 유인이 없는, 즉 이 상태에 머무르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상태는 균형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로 벗어날 유인이 존재합니다.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로 가고 이 사람은 여기로 가면 훨씬 빨리 계산을 해서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균형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가 균형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균형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벗어날 유인이 없잖아요. 근데 외부 충격이 없다면인데 지금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이 상태가 균형 상태죠. 근데 외부 충격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충격이 발생을 했느냐? 예컨대 이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계산대가 여기선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이 외부 충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서 있던 사람이 빨리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발생해 버리면 더 이상 여기 없어지는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더 이상 이 상태는 균형 상태가 아니고 새롭게 다시 균형 상태로 나아가게 되겠죠. 새로운 균형 상태로. 자, 이게 이제 균형에 대한 건데, 즉 균형이라고 하는 건 이 상태에 머무르면 어떤 상태에 머무르면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게 균형이에요. 이게 왜 균형이냐? 이게 왜 균형이냐를 증명을 하려면 이 상태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벗어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가격이 P 스타가 아니고 P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P 프라임. P 프라임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P 프라임 하에서는 이 수요 곡선이 이거니까 P 프라임 하에서의 수요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P 프라임 상태에서 공급은 어떻게 되죠? 공급은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만큼은 뭐죠? 초과 공급 상태다. 원하는 사람들이 이 P 프라임 상태에서는 원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지금 공급된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사과를 원하는 사람보다 사과가 훨씬 더 많이 원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돼 있으니까 요만큼이 초과 공급 상태예요. 원하지 않는데도 지금 공급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하락하겠죠. 남아도는 상태니까. 가격은 이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P 프라임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하락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발생을 할 겁니다.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넘쳐나니까. 하락하려고 하는 경향이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초과 공급이 존재하는 한 하락할 겁니다. 초과 공급이 언제 해소되죠? 가격이 내려가고 해서 이 상태에 도달했어야만이 초과 공급이 해소가 되죠. 즉 가격은 P 프라임에서 P 스타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P 스타에 도달해서 한 후에야 더 이상 가격은 하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P 스타에 오면은 초과 공급이 해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지 않아요. 반대로 P 스타보다 낮은 상태인 P2 프라임 상태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공급은 이만큼 돼 있는데 사과가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사과가 이만큼인데 사과를 수요하는 수요량은 이만큼이에요. 즉 원하는 사람은 이만큼 많은데 지금 공급된 수량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풍기 현상이 발생했죠. 즉 요만큼이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수요량보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 P2 프라임에서 가격이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가격이 들썩들썩하면서 가격이 오르려고 할 겁니다. 가격이 오르려고 할 거예요. 어디까지 오를까요? 초과 수요가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니까 이 초과 수요라고 하는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가격은 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해소되는 지점이 어디서 해소되죠? P 스타가 돼야 초과 수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P2 프라임에서 P 스타가 될 때까지 계속 가격은 상승하게 될 거예요. 즉 초과 공급이든 초과 수요든 가격을 변동시키는 요인이 되죠. 둘 다. 근데 이 가격을 변동시키는 원인이 언제 해소된다? P 스타에서 해소된다. 즉 P 스타가 되면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P 스타에 도달하면 P 스타에서는 더 이상 가격이 변동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P 스타가 균형 가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점이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균형점이 된다. 근데 외부 충격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외부 충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이 지점이 균형 지점이 되는데 외부 충격이 발생을 하면 균형점은 달라집니다. 이 지점이 더 이상 이 점이 균형 상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죠? 예컨대 수요가 증가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요. 수요가 이런 식으로 증가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지점은 균형점이 안 되죠. 즉 P 스타에서 지금 어떻게 되죠? P 스타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공급량은 이만큼인데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새로운 수요 곡선이 끄어지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죠. 어디까지 오를까요? 올라서 새로운 수요 곡선과 새로운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균형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점이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외부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균형점은 더 이상 균형점이 안 되게 되고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찌됐든 이게 시장 균형점이 그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지점이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 기존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균형이 발생이 되게 되고 이 지점이 시장을 대표하는 지점이 된다. 이게 균형점이 된다. 결국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수요라고 하는 힘과 공급이라고 하는 힘이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 시장은 이 상태에 도달하더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익이 효율성이라면 이 균형점이 결국 또 공익, 즉 효율성을 담보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새로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잉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저거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장 균형이 결국 효율성으로 가느냐, 효율성을 보장하느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중에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